다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뻔한 전쟁 역사, 다들 익숙하시죠? 네, 누가 언제 어디를 점령했고 어떤 장군이 무슨 작전을 폈다 이런 거대한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곳은 그런 거시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폭격이 막 쏟아질지도 모르는 그 전쟁통에 그것도 적군의 중앙은행 지폐를 소달구지 세대에 가득 싣고 나타나서 마비된 도시 전체를 구한 남자가 있다. 네, 그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지만 이거 아주 생생한 실제 기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그해 가을의 평양으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최근에 기밀 해제된 미 행정부 문서들하고 아주 디테일한 개인의 회고록을 저희가 교차 검증을 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78년 전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오늘 심층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블랙 코미디이자 절박한 생존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기록에는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보나 미군정의 정책, 또 북한 지도부의 결정같이 약간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등장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루는 자료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이나 정부의 정치적 입장도 전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직 제공된 기밀문서 원문과 역사적 기록에 담긴 팩트, 그리고 그 안에서 도출되는 아이디어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네,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파편화된 기록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막 자극할 진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건져 올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1950년 10월 그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맴도는 평양의 심장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계를 1950년 가을로 한번 싹 되돌려 보겠습니다.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9월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잖아요. 네,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시점이죠. 그렇죠. 국군과 유엔군은 무서운 기세로 북진을 시작했고 10월 초에는 이미 38선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함락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던 상황인 거죠. 바로 그 시점에 평양 내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는 전혀 다른 아주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기록의 화자, 그러니까 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10월 10일 야심한 밤이었죠. 맞아요. 10월 10일 밤에 화자의 고모부랑 고모가 트럭을 타고 급히 집으로 막 찾아옵니다. 이 고모부가 당시 북한의 외무상이었고 고모는 여성동맹 문해부 책임자였어요. 와, 완전 최고위층 핵심 간부들이네요. 그니까요. 이 엄청난 권력자들이 중국 단동으로 도망가기 직전에 영화 촬영소 건설 책임자였던 화자의 부친한테 온 겁니다. 와서 날래 탓이라요 하면서 같이 피난을 가자고 권유를 해요. 그런데 부친의 대답이 정말 의외죠. 진짜 놀랬어요. 내래 안 가갔어. 이러고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핵심 권력층인 친척들이 막 야반도주를 하는 마당에 평양에 그대로 남겠다는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매력적인 역사적 디테일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당시 평양 시내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김일성이 평양사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10월 14일에 덕천으로 아주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지도부가 아예 저항을 포기하고 떠나버렸구나. 맞습니다. 지도부가 일찌감치 떠나버리니까 역설적으로 도시에는 그 흔한 시가전도 없었고 대규모 폭격도 없었습니다.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7일 동안 일반 시민들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주 기묘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는 거죠. 그거 진짜 무슨 스릴러 영화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세상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동네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아무튼 고모는 떠나면서 안 가갔으면 우리 집에 가주시라요 하고 빈집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가족이 거처를 옮기게 되죠. 네, 형제산 구역에서 평양시청 인근에 있는 고모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이 고모 집이 위치한 곳이 당시 본평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본평양이면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총독부의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던 곳이잖아요.
북조선의 심장 부이자 최고급 주택가였죠. 맞아요. 기록에 묘사된 그 집의 디테일을 보면 와, 당시 북한 고위층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고위 관리가 살던 2층짜리 서양식 양옥에다가 잘 가꾸어진 정원수, 작은 연못도 있고요. 무엇보다 당시로선 엄청난 특권이었던 상수도 시설이 있었죠. 네, 최고급 상수도 시설. 그러니까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집이었던 거예요. 밖에서는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집 안만큼은 전쟁의 참혹함이랑은 완전히 동떨어진 아주 안락한 성곽 같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우아하게 흘러갈 리가 없잖아요. 그 기묘한 평화는 10월 19일 오전 11시경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굳그 일사단과 유엔군이 대동교 근처까지 딱 들이닥치니까 그때까지 숨어있던 인민군 폭파부대가 도주하면서 평양의 주요 다리들을 모조리 폭파해버립니다. 인도교, 철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다리인 능라교가 처참하게 끊어지죠. 네, 저희가 오늘 심층 탐구를 준비하면서 확보한 시각자료 중에 그 파괴된 능라교 사진이 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튼튼해 보이던 거대한 철골 트러스 구조물이 맥없이 툭 끊어져서 강물 속으로 V자 형태로 꺾여서 처박혀 있죠. 네, 맞아요. 강변의 평화로운 풍경 한가운데 아주 흉물스럽게 박혀있는 파괴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그냥 다리가 부서졌구나 이렇게 단순한 교통로 파괴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큰 그림, 즉 도시 인프라의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진짜 심각한 위기가 숨어 있거든요. 아, 그게 단순한 다리가 아니었나요? 끊어준 능라교는 대동강의 물을 끌어와서 본평양으로 공급하는 수도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아쿠아덕트라고 하죠. 헉, 물길이었군요. 근데 이 다리가 폭발하면서 수도관이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화려했던 본평양 일대의 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극심한 식순환에 처하게 된 거죠. 현대 도시에서 물이 끊긴다는 건 곧 전염병 창궐, 폭동, 그리고 도시 기능의 완전한 마비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아까 그 으리으리했던 2층 양옥집도 예외는 아니었겠네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봐도 물은 안 나오고 밖에는 언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진짜 막막한 상황. 끔찍하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화자의 부친이 그 먹통이 된 수도꼭지를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이거야!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평양시청으로 달려가죠.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이 안 나오는데 시청으로 달려간다고요. 여기서 논리가 너무 확 건너뛴 것 같은데 대체 아버지 머릿속엔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화자의 부친이 가졌던 아주 독특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나 시민이 아니라 영화 촬영소 건설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직접 기획하고 인력을 굴려본 아주 노련한 엔지니어자 매니저였던 겁니다. 아, 건설 현장을 지휘해본 경험자. 그렇죠. 물을 다시 나오게 하려면 끊어진 그 철골 수도교를 복구해야 하고 그러려면 기술자, 노동자, 그리고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술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이미 자신한테 있으니까 이 공사를 밀어붙일 권한과 사람들에게는 월급으로 줄 돈만 끌어오면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쥐고 있는 새로운 권력, 미군 위수사령부를 찾아간 거죠. 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직관력이 진짜 대단하네요. 당시 평양시청에는 평양위수사령관으로 임명된 미군 제1군단의 프랭크 밀번 소장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프랭크 밀번 소장. 네. 위수사령관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막 점령된 적국 수도의 임시 시장이자 계엄사령관 같은 엄청난 실권자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죠, 그 순간만큼은. 민간인 신분인 부친이 이런 미군 최고위급 사령관을 만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당연히 불가능에 가깝죠. 기록을 보면 입구에서 헌병들에게 곧바로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영화적인 우연이 발생해요. 때마침 집차를 타고 지나가던 통역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천운이네요, 진짜. 네, 그 통역관 덕분에 이 사람이 폭파된 수도교 복구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놀랍게도 밀번 소장과의 독대가 기적적으로 송사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헤쳐보죠. 저는 여기서 이 밀번 소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일개 점령지 민간인의 말을 듣고 선뜻 만나줬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군 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인 징비록을 보면 아주 입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백 장군이 대구의 한 과수원에서 밀번 소장을 처음 만났을 때 별을 단 장군이라기보다는 그저 강아지와 뒹굴며 놀고 있는 촌부 같았다고 회상하거든요.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이었군요. 네, 겉보기엔 푸근하고 소탈하지만 실상은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한 번 신뢰한 사람에게는 전폭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아주 실용주의적이고 노련한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아, 실용주의자? 그 노련한 사령관 앞에서 부치는 엄청난 승부수를 던집니다. 나는 압록강 수풍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자이자 철골구점을 설치 대표다. 끊어진 능력요를 고칠 기술자와 노동자는 내가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자신감이 엄청나죠. 이렇게 선언을 딱 하죠. 그러면서 하지만 공사를 하려면 권한과 돈이 필요하다고 아주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만약에 밀번 소장이었다면 방금 점령한 적국의 민간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할 때 속으로 이거 스파이 아니야? 하고 의심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전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밀번 소장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산이요? 그는 이미 평양의 치안 유지와 전염병 예방, 즉 민심 수습이 1분 1초가 급박한 최우선 과제라는 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도시에서 물이 끊기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기술과 인력을 다 갖췄다는 로컬 전문가가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아,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준 거네요. 맞습니다. 밀번 소장은 이 제안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네. 단순히 종이에 공사 허가증만 써준 게 아니고요. 미군이 굳게 폐쇄해두었던 조선중앙은행의 문을 열어주고 그 안에 있는 돈을 마음껏 가져다가 공사 자금으로 쓰라며 전권을 위임해버린 겁니다. 와, 잠깐만요. 아니,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그렇지 미군 장성이 길에서 들어온 동네 기술자 아저씨한테 적국의 중앙은행 금고를 통째로 열어줬다고요? 네. 아니, 그 돈 횡령해서 도망가면 어쩌려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실용주의네요. 그만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거나 상황이 절박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날 오후에 화자의 집 앞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부친이 조선중앙은행 지하금고에서 꺼낸 새 지폐를 가만히 아주 꽉꽉 담아서 소달구지에 실어오자. 네, 무려 소달구지 3대에 가득 싣고 나타난 겁니다. 달구지 3대 분량의 현찰이라니 청취자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그날부터 집 앞에는 무장한 미군 치안대원들이 24시간 철통같이 보초를 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기막힌 반전 디테일이 등장합니다. 아, 그 돈의 출처 말씀이시죠? 네, 부친이 달구지에 싣고 온 그 엄청난 양의 빳빳한 새지폐들. 그게 도대체 무슨 돈이었을까요? 기밀문서 기록을 보면 그 돈은 다름 아닌 김일성이 한반도를 무력 통일한 후에 남한 지역에 뿌려서 사용하려고 정성껏 찍어서 중앙은행 지하금고에 쟁여두었던 은밀한 비자금이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역사의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김일성이 공산주의 통일 조국을 꿈꾸면서 야심차게 준비해둔 자금인데 네, 정작 본인이 평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난 뒤에 자본주의 진영인 미군 장성의 아주 쿨한 승인 아래 풀려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미군정이 지배하는 평양의 수도관을 고치고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원래 목적이랑은 완전 180도 다른 용도로 사람들의 살리는 생존을 위한 자본으로 쓰이게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이 실용적인 자본의 흐름과 아주 대조적으로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네,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0월 19일, 그러니까 유엔군이 평양을 탈환하던 바로 그날, 서울에서는 이승만 종무가 임명한 무려 132명의 대한민국 행정관료들이 평양으로 우르르 올라옵니다. 아, 132명이나요? 네, 평양시장부터 도지사, 경찰서장, 보건 담당자까지 아주 완벽하게 조직을 다 갖춰서 북한을 통치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완전 행정부를 통째로 복사해서 옮겨온 수준이네요. 제가 알기로 10월 27일에는 평양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승만 대통령 환영 행사까지 아주 성대하게 열었잖아요. 네, 사진 찍고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죠.
겉보기에는 대한민국 행정부가 평양을 완벽하게 접수하고 새로운 주인이 된 것처럼 보였겠어요. 하지만 문서에 나타난 팩트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과연 미국 행정부나 유엔은 한국 정부의 평양 통치를 인정했는가? 당연히 인정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국군도 같이 피 흘리며 싸워서 평양을 탈환했잖아요. 해제된 외교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왜죠? 이유가 뭔가요? 국제법적인 문제와 지정학적 이유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13일에 발표된 밀본 소정의 포고령 제1호를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38선 이북인 평양을 실효 지배한 적이 없으며 한국군도 유엔 참전국 소속으로 싸웠으므로 국군이 선봉했었다 하더라도 북한 지역을 한국이 단독으로 통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또한 10월 12일에 미 행정부가 서울로 보낸 공문에서도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확전을 방지하고 유엔의 통제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행보를 억눌러야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나 곧 132명의 관료들은 철저히 그냥 개인 자격이나 다름없었던 거네요. 네, 공식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시청광장에서는 질병 예방, 생필품 제공, 북한 화폐의 유통 보장 같은 아주 거창한 정책들을 막 쏟아냈지만 정작 진짜 실권자인 밀번 소장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그 수많은 관료들은 시청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자리가 없었죠. 텅 빈 시청을 눈앞에 놔두고 결국 어느 허름한 여관 입구에 간판을 걸어놓고는 매일 무의도식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132명의 그 엘리트들이 여관방에 모여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다니 이게 진짜 명분만 없애온 정치쇼의 씁쓸한 민낯이네요. 여기서 화자의 부친이 보여준 행동과 판단이 정말 통쾌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친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부친은 지금 소달구지 세대 분란의 막대한 중앙은행 자금을 틀어지고 평양의 실물 경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실세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양에서 제일 현금 부자죠. 이 부친은 한국에서 온 그 관료들을 일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유엔 결의안의 내용과 미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고 이 관료들의 행보가 실질적인 통치력도 없고 돈도 없는 껍데기뿐인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걸 냉정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와, 정세를 읽는 눈도 보통이 아니었네요. 네, 여관방에서 회의나 하고 있는 정치인들한테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당장 현장에서 땀 흘리면 수도관을 고칠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그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냉철한 현실주의와 엄청난 추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저희가 찾아본 19년 11월 18일자와 19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엄청난 속도였죠. 청취자 여러분, 다리가 끊어지고 식수가 말라서 전염병에 돌 뻔했던 그 끔찍한 도시에서 공사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된 11월 10일에 평양 전역에 다시 수돗물이 터져 나옵니다. 와... 그리고 열흘 뒤인 11월 20일에는 전기까지 공급되기 시작했죠. 이 인프라 복구 속도가 얼마나 기적적인 건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당시 평양의 다른 분야 상황들과 딱 대조를 해보면 됩니다. 다른 곳은 어땠나요? 같은 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전차는 전력 문제와 부품 부족으로 아예 운행 불가 상태였고요. 학교는 교사들이 대부분 피난을 가거나 교재가 불타버려서 무기한 휴교 상태였습니다. 상업은행들도 당연히 전부 문을 닫았죠. 도시 전체가 그냥 올스톱이었네요. 네, 이렇게 모든 도시 시스템이 마비되고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수돗물과 전기라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만이 마법처럼 제일 먼저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거대한 국가 시스템도 제대로 못한 일을 한 개인의 주도로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부친이 가져온 소달구지 세대 분량의 엄청난 유동성, 즉 현금이 있었습니다. 폐쇄된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을 때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돈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부친은 이 돈을 적시적소에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자재비로 신속하게 풀었습니다. 현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숨어있던 기술자들이 모여들고 자재가 운반되고 멈춰있던 시장이 다시 움직였죠. 돈이 피처럼 다시 돌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죽어있던 평양 시민들의 경제를 단숨에 활성화시키고 무너진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동력을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모은 겁니다.
여간방에서 외쳐대는 거창한 선언문이 아니라 현장과 자본의 흐름을 꿰뚫어본 한 개인의 놀라운 수완이 마비된 도시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한 최고의 명장면인 거죠. 진짜 듣고도 믿기 힘든 압도적인 팩트들의 연속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이빙했던 이 깊고 깊은 역사의 바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건져 올려서 딱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쪽에서는 명분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수사만이 넘쳐났습니다. 실권도 없이 여관방에 앉아 통치를 논하던 132명의 관료들이 딱 그랬죠. 네. 하지만 정작 폭격의 잿더미가 된 도시에서 시민들의 그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마비된 인프라를 다시 뛰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던 한 스토믹의 기지와 인적 네트워크. 둘째, 관료주의의 낡은 틀을 깨고 그의 진면목을 단번에 알아본 미군 야전장성의 파격적인 권한위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기가 막히죠. 네, 적군의 수계가 남침후에 통일조국에서 마음껏 쓰려고 지하금고에 고이 모아두었던 그 빳빳한 새 현금 뭉치.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마치 톱니바퀴처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일성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완성을 위해서 정성껏 찍어냈던 그 집회들이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유엔군의 통제하에서 평양 시민들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실물 경제를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자본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거창한 이념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가 생존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목적으로 작동한 역사적 순간이죠. 맞아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적의 전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비단 78년 전 평양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일하시는 조직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이념을 위해 아주 깐깐하게 만들어진 규칙이나 도구가 상황이 급변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튄 적은 없으셨나요? 그렇죠.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났을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발휘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네, 때로는 치밀하게 짜인 계획보다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가 세상을 구하기도 하니까요. 역사 속 이런 짜릿한 목적의 전복이 또 우리 삶에 어느 곳에 숨어 있을지 오늘 하루 한번 흥미롭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번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교과서 바깥에 숨겨진 보물 같은 통찰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때는 1950년 10월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전쟁터의 군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총 대신에 도면을 손에 든 한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로 평양이라는 도시를 구한, 하지만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유엔군이 평양으로 막 진격해 들어가는데 후퇴하던 북한군이 대동강에 있는 다리들을 글쎄요, 전부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도시가 그냥 반으로 뚝 잘려나간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 끊겼다는 거. 식수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정말 생명줄이 끊긴 거나 다름없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이 당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숨가쁘게 돌아갔는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전이 성공하잖아요. 그 이후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유엔군이 정말 파죽지세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죠. 그러다 10월 10일 북한 지도부가 먼저 평양을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일주일 뒤입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에 막 들어서는 그 순간에 뻥 하고 다리가 폭파된 거죠. 진짜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렇게 지도부까지 도시를 버리고 도망치는 정말 아수라장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들 살 길을 찾아 떠나기 바빴죠. 그런데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모두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기로 한 거죠. 평양에. 심지어 얼마 안 있어서 그의 고모가 트럭을 몰고 나타났어요. 이 고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당시 북한 외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핵심부의 사람이었던 거죠. 와서 막 애원을 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랑 같이 피신하자고. 날래 타시라요. 이 한마디. 정말 절박함이 툭툭 묻어나지 않나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요, 정말 짧고 단호했습니다. 내래 안 가갔어. 나는 안 간다. 이 말이죠.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 그리고 신념 같은 거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무언가를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건설자였으니까요. 자기가 만든 이 도시를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자, 이제 그는 남았습니다. 물이 끊긴 도시에서 뭘 해야 할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계획은 머릿속에 다 있었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를 새롭게 점령한 지배자, 바로 미군 장성을 만나서 설득하는 일이었죠. 이 기술자가 그냥 평범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그 유명한 압록강 수풍댐 건설에도 참여했던 한마디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평양의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프랭크 밀번 소장을 직접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 중에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요. 그 속을 뚫고 적군, 아니 점령군 사령관을 만나러 가는 민간인이라니. 그 긴장감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그럼 이 밀번 소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 함께했던 백선엽 장군의 회고를 보면 딱 감이 와요. 장군이라기보단 촌부 같은 느낌이었는데 한번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모든 걸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밀번한테는 지금 당장 이 도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이 기술자를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바로 해결책이구나 하는 직감이 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다리 복구 계획까지 다 세웠어요. 그런데 정말 누구도 해결 못할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예산은 당연히 영원이고 경제는 아예 멈춰버렸는데 대체 무슨 수로 도시를 재건하냐는 거죠? 당장 자재를 사야 하고 일할 사람들한테 품삯도 줘야 하는데 그럴 돈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밀번 소장이 정말 누구도 상상 못할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는 기술자에게 열쇠 하나를 쓱 건네줘요. 이게 무슨 열쇠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북한 중앙은행 금고 열쇠였어요. 그 안에는 김일성이 나중에 통일되면 쓰려고 미리 찍어놓은 새 돈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밀번의 생각은 이거였죠. 적의 돈으로 이 도시를 다시 살려내자.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진짜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돈 문제까지 해결됐겠다.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막 일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남쪽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합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실용적인 해결책이 급한데 여기에 정치가 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밀번 장군은 어땠나요? 유엔의 권한을 등에 업고 오로지 도시 정상화라는 실용적인 목표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현지 전문가인 기술자에게 힘을 팍팍 실어줬죠. 그런데 오른쪽에 이승만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평양시민 환영대회 같은 약간 정치적인 행사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남쪽에서 관료들을 잔뜩 데리고 왔지만 문제는 뭐다?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통치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데려온 행정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여관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권한이 없으니까요. 우리 기술자가 보기에 이 모습이 어땠을까요? 당장 마실 물 한 방울이 급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정치쇼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유엔의 지지를 받고 실질적인 힘이 있는 밀번과 함께 일하기로요. 자, 이제 돈 문제도 해결됐고 시끄러운 정치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이 기술자와 미군 장군이라는 좀 기묘한 조합이죠. 이 동맹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중앙은행 돈을 쓴 게요, 단순히 공사비 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였는데 인부들이 품삯을 받고 자재상들이 돈을 받으니까 이 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평양의 경제 전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말 그대로 돈이 돌기 시작한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을 시작하고 3주도 채 안 된 11월 10일에 드디어 시내 주요 지역에 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 뒤인 20일에는 전기도 들어왔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주 만에 핵심 철도까지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요. 와, 이건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속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콸콸 쏟아져 나오는 깨끗한 물줄기. 그걸 본 기술자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정말 가심 벅찬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공사 성공했다, 이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망에 빠졌던 평양 시민들에게 희망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탄 같은 외침이었겠죠. 자,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의 역사 속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런 극한의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과연 뭘까요? 그럴듯한 정치적 명분일까요? 아니면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동일까요? 이름 없는 한 기술자의 신념과 전문성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아니 사람들의 삶을 구할 수 있었는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